어쨌든 오늘은 그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장애인을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고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뭔지 그냥 제가 공부한 것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약 한 2시간 정도, 2시간 안 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예, 조금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캠프일 공동체에 대해서 그 캠프일 공동체의 코워커 양성 과정, 그러니까 제가 아까 2년 전에 했던 교육에 대한 것들을 그 사례 연구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여기 캠프일도 결국은 이제 주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발달 장애 자립이라든지 독립이라든지 주거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자립하고 독립하고 주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결정이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결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그리고 자기결정하고 같이 수반되는 위험의 감수성, 그러니까 위험 감수에 대한 거, 그 감수성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들어가면서는 제가 이제 그 여기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봤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심승현 선생님이 쓰신 공중부양의 인문학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그분이 이제 장애인 특수학교에 이제 선생님으로 일하시면서 그 경험한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쓰신 건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요?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혼인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또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심승현 선생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고요. 심승현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이제 똑같잖아요.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여기 뭐 계신 분들도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저도 결혼을 했고요. 직장도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특별하고 무엇이 특별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장애인과 장애가 아닌 사람이 어떤 거는 똑같이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달라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뭐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누구나 존엄한 가치이기 때문에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김은영 쌤 강의 저도 이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캠프 1에서는 코워커나 그다음에 빌리저나 동일하게 용돈을 똑같이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일하는 가치를 이제 동일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캠프 일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과연 그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유튜브 찾아보면 시간은행이라는 유튜브가 한 20분쯤 안 된 20분, 10분 요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시간은행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간은 평등하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시급이 그죠? 알바 시급, 그 음식점에서 알바하는 시급과 그다음에 뭐 제가 강의하는 시급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은행이라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의 시간을 동일하게 평등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1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돈을 안 받고 이제 강의를 1시간 하면 강의한 그 1시간으로 제가 못하는 다른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는데 컴퓨터가 그러니까 사용할 수는 있는데 고치진 못해요.
그러면 제가 컴퓨터 고치는 거를 누군가가 도움을 줘요. 1시간 동안. 그럼 제가 1시간 도움을 받았으면 제가 도움받은 것에 대한 1시간을 뭐 제가 뭐 김치를 담근다. 그러면 김치 담그는 걸로 1시간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시간은행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실현 가능해? 실현 가능하지 않아? 저는 사실은 그거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간은 평등하다." 그쵸? 그러면 김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캠프일에서 코워커가 일하는 1시간과 빌리저가 일하는 1시간은 분명히 질적으로도 다르고 양적으로도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캠프일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고 그것이 인제 "함께 사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음 학생들 제가 50명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에 대해서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별로 없고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취급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냐면 만약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평등하게 시간이 가치가 바꿔지면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또 경쟁에 의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고 또 경쟁의 미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논리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시간은행처럼 평등하게 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이 특별하고 무엇이 특별하지 않은가? 뭐 아닐 수도 있고 무엇이 존엄하고 무엇이 존엄하지 않은가?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능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어떤 한 영역이 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경쟁적으로 경쟁 사회에서 동일하게 뭐 시스템이 갖춰지면 뭐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이 갖춰지면 분명히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반면에 물리적인 환경이 갖추어지더라도 경쟁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런 특별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김은영 선생님이 빌리저하고 코워커의 임금이 동일하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김은영 쌤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인제 이전에 봤던 시간은행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우리가 쪼끔 경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랬을 때 뭐 앞에서 심승연 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뭐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직장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누구는 뭐 직장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러고 안 할 수 있다 그러고 요즘에는 발달 장애인의 결혼에 대해서 많은 부분 긍정적이게 변화하고 있지만 또 과거 20년 전, 30년 전 생각하면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인간이 동일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별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강의를 좀 시작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인제 다음으로는 인제 우리가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인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되게 의존적인 사람, 뭐 집착이 있는 사람, 뭐 도전적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인제 많이들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의존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그렇게 양육되었는지. 그런데 둘 다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100%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뭐 90% 10%냐 70% 30%냐 아니면 50% 50%냐 뭐 이 정도의 차이지
뭐 온전히 100% 의존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고 온전히 100% 양육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다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 우리가 발달 장애인이 태어나서 뭐 캠프 여기 도토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20살 넘은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오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떠한 양육 환경에서, 어떠한 교육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일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의존적이게 만드는가.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의존적인 사람과 독립적인 사람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라면 저는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형제가 5녀 1남이에요. 5녀 1남의 넷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집에서 자라날 때.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살아서 저는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언니가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럼 언니가 제가 뭐를 행동할 때 뭐 하나하나 다 코치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산 경험을 한 게 굉장히 나이 들어서 샀거든요. 그래서 뭐 물건을 살 때 혼자서 잘 못 사요. 그거는 내가 혼자 산 그런 경험이었고, 항상 코치를 받아서 놀러 갈 때도 심지어는 뭐 MT를 간다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그러면 저희 언니가 야, 첫째 날은 이걸 입고 가고 둘째 날은 이거랑 이거랑 입고 셋째 날은 이걸 입고, 그래서 옷을 이렇게 가져가. 그래서 짐도 싸주진 않지만 그렇게 옆에서 막 지시를 해요. 그럼 그대로 다 싸갖고 가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도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내가 혼자서 뭘 결정하고 이러기까지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그랬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건 혼자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뭐 실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그런 일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런 의존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발달장애의 특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적절한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집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또 도전적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자폐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집착한다라고 하고 도전적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집착은 내가 그러니까 충분치 않은 불충분한 그런 결핍 자체, 그러니까 결핍에서 좀 집착이 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풍요로울 수는 없죠. 결핍은 있을 수 있는데 그 결핍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도전적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뭐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장애인 복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의사소통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책에 나오나? 제가 그냥 얘기해. 우리 어릴 때 아이 키우면,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데 처음에 말 잘 못하고 관계 형성 잘 안 될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이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놀면 그 아이들이 막 싸우잖아요. 장난감 갖고. 그리고 장난감 갖고 싸우면서 이렇게 힘센 애가 이렇게 확 뺐잖아요. 내가 갖고 싶으면. 그러면서 울고 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내게 아닌데 내가 갖고 싶어서 남의 거를 이렇게 뺏는 행동. 그것이 의사소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갖고 놀고 싶은데 나 이거 놀아도 되니?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 허락해 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싸움이 일어날 소지는 이제 한 박자 늦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런 이제 행동들, 우리가 소위 뭐 문제 행동, 도전적 행동, 사실 어렸을 때 아기 때는 그거를 도전적 행동, 문제 행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그런 언어, 의사소통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집착을 하거나 어떤 도전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굉장히 이렇게 능력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장애 이렇게 군으로 얘기할 때
막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보고 아인슈타인을 따라가라 그러면 저는 절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장애인의 그런 능력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반해서 우리가 발달장애인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이러면 이 장애라는 프레임에 너무 이렇게 딱 가둬놓는, 그래서 장애의 특성은 이러이러해. 그런데 제가 뭐 캠프인에서도 와서도 보고 이렇게 여러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장애인의 능력치도 뭐 평범한 사람에서 슈타이너만큼, 그러니까 뭐 그 아인슈타인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능력치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하고 우리의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우리가 발달장애인은 이러이러해라는 그런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는데 그들을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특성이 모르겠어요. 특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낯선 사람, 새로운 환경, 예상치 못한 상황에 거부감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의사소통의 어려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부모의 역할과 이런 전문가의 역할들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계들이 모호할 때 내가 진짜 이렇게 깊숙이까지도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고요. 또 이렇게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도전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운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인지학 교육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 슈타이너가 얘기한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게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슈타이너의 철학이 그걸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죠. 저도 책 몇 개 읽었어요. 김은영 선생님이 소개해 준 책 몇 개 읽고 강의 듣고 그랬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무슨 다혈질이야, 담즙질이야, 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뭔가 우리가 꼭 장애라는 프레임에 갇혀지지 않고 그들을 좀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어떤 제가 앞에서 뭐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발달장애인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런 발달장애인의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을 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욕구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삶에서 뭔가 이렇게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캠프일 공동체의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그러니까 강의 의뢰를 받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는 어제 그제 막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막 하고 김은영 선생님이 그 철학적인 얘기를 막 해서 뭐 교수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김영 선생님의 깊이가 훨씬 깊지만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네임이 교수라는 것 때문에 김은영 선생님 강의와 내 강의가 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은영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좀 제가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그 캠프일 공동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8년에 1년 동안 코워커 양성 과정을 진행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한 결과를 제가 좀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공동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공동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캠프일에 와서 공동체 막 뭐 밤샘 세미나 그래 갖고 막 세미나 막 7시간씩 세미나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 막 했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공동체 경험은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공동체는 아우 그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자기네들이 더 잘 살려고 너무 이기적으로 모인 집단 아니야? 저는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인제 그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막 그런 발언들을 공동체 다 하시고 공동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가운데서 막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공동체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그런 방향은 그런 그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개인주의, 도시화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공동체임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으로 조금 잘 살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런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도시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적인 또 계층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고, 뭐 발달 장애가 특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더불어 살면서 일하고 관계를 맺는 그 캠프일에 대한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캠프일을 작년에 영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2박 3일 제가 거기 가서 잠을 자면서 경험을 했었어요. 경험을 했는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침에 열기를 하고 아침을 먹어요. 근데 아침은 영국 사람들은 불을 안 쓰고, 그래서 불 안 쓰면 뭐야 그냥 콘프라이트, 시리얼 이런 거 먹고 우유 먹고, 그리고 인제 점심을 12시에 먹잖아요. 그러면 점심 준비를 한 10시부터 해요. 근데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양파예요, 양파. 그러면 양파 껍질을 이제 이렇게 까요. 예, 이렇게. 예, 이 양파 까는 걸 보고, 근데 이 양파 까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 시간이 2시간인 거예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러면 장애인끼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는 빌리저랑 이제 코워커랑 같이 준비를 하지만 재료 준비를 하는데 진짜 양파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까는데, 제가 시간은 안 재봤지만 이렇게 저희 급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막 준비해 갖고 빨리빨리 해 갖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함께 그렇게 2시간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또 치우고 저녁 준비를 또 바로,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끼리 이렇게 그 당번이 있어서 하는데 진짜 이렇게 '아 진짜 함께 하는구나. 응. 코워커와 빌리저가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양파 까고 음식 준비하는 2박 3일 동안 '아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캠프일이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거를 느끼며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빌리저, 하우스 오브 페어런츠, 코워커 등 이런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의 주체이기 이전에 어떤 한 인격체로 개인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체험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커 양성 과정은 이제 재작년에 한 연구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제가 연구자로 참여 연구를 한 거고요. 사실은 인제 저는 인제 사회복지 배경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학과 여기 공부하신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장애인 복지 딱 3 학점짜리 한 과목 듣고 졸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디에서 배우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인간에 대한 발달 단계 배우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정상 발달 단계를 배우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정상 발달 단계조차도 지금은 우리가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유엔에서 지금은 65세까지가 청년기다 이렇게 재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조차 불안전하지만 어쨌든 사회복 그
교육은 특수교육 파트고 사실은 장애인 복지는 전 생애를 통한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대상이 장애인일 때 그 사회복지사의 아이덴티티는 진짜 일을 하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항상 좀 불안전하고, 그래서 저는 김은영 쌤한테 맨날 이렇게 도전을 받고 이제 이러는데, 어쨌든 이 캠프 코어커 양성 과정을 하면서 그 문제 제기에는 그런 걸 썼어요. 제가 사회복지 전공이니까 학교 교육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교육은 있지만 어떤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 대한 교육은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도 이 장애인을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은 굉장히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랬을 때 그 캠프1 코어커 양성 과정에서는 그런 장애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교육할 당시에는 이제 컨소시엄 기관이 4개 기관이 있어서 거기 직원이 15명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SNS 매체 홍보를 통해서 모집된 개별 신청자가 6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주로 김은영 선생님이 올린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그 캠프1이라든지 발도르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참여 관찰한다든지 이제 프로그램 녹취록이라든지 또 제가 개별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고, 또 이제 교육한 이후에 아까 저기 최재용 팀장님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이때는 연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 교육이 어땠는지에 대한 성찰일지 같은 것들을 이제 쓰는 걸로 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활용해서 연구를 했고요. 양성교육 자체는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캠프가 인간의 이해에 대한 강의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장애인 복지 현장론이라 그래서 이제 현재 장애인 복지론의 실천 현장이 어떠한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로 운영되는 그런 컨소시엄 기관이었기 때문에 각각 꼭 캠프1이 아니지만 사례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술활동, 여러분들 수공예, 저도 오늘 와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도 되게 어울리는 모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거 봤는데 이제 그런 예술활동, 뭐 합창이라든지 합주라든지 수공예, 목공예, 뭐 이런 그 예술활동이 그 양성교육 과정에 88시간 동안 이루어졌었어요. 뭐 1박 2일 그 체험도, 그건 이제 필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연구 결과죠. 연구 결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었냐. 그래서 사실은 그 여기서는 제가 제외해 놨는데요. 여기 왜 코어커 양성 과정에 참여를 했느냐. 참여 이유를 제가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참여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이해. 네. 그러니까 장애인을 좀 알고 싶어서 온 경우, 제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하니까 약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참여자들이 기대한 건, 제가 여기 써놨고 그랬네. 그러니까 교육 참여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는 그 앞에서 잠깐 그 인식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성인 발달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 그리고 그 삶에서 대안을 찾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장애인 복지론 수업할 때 이렇게 좀 유튜브 같은 데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 동영상을 이렇게 찾으면 캠프1이라든지 아니면 또 독일의 할하우스라고 또 그렇게 공동체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의 동영상을 보면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보통 동영상에 찍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 주거시설에서 몇몇은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런 데는 주로 이렇게 행사 위주의, 우리는 이런 행사를 했어요 라는 것으로 행사 위주로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고,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의 고민이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면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20년 전, 뭐 이렇게 25년 전 이렇게 돌아가면 주간보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약간 쉬는 건 아니고 약간 늘어진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앉아서 TV를 보거나 이제 별로 초점 없이 앉아 있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안타까웠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집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 삶에서 뭔가 좀 그 생동감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싶어서 좀 오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과연 캠프일에서는 모두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과연 캠프일이 행복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함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8개월, 10개월 그 88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달라진 거에 대한 부분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발달 장애에 대한 재인식이에요. 그래서 발달 장애 서비스에 대한 재인식.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캠프일에 관심이 있어서 모였다라는 분들은 진짜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서비스를 잘하시는 집단이에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오지조차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캠프일 이 교육을 받고 나니 뭔가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나는 너무 장애에 초점이 맞춰졌다. 뭔가 서비스의 방향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기존에 했던 서비스에 대한 재인식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발달 장애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의존적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장애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발달 장애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와서 뭐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플 퍼스트, 특히 이제 발달 장애 쪽에서는 지금 피플 퍼스트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몸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어느 칼럼을 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칼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지난번에 18년에 캠프일 코어커 양성과정에 오신 분들도 아마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체득될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내가 계속 생각하고 일하고 이래야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식을 막 넣는 거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쨌든 사회복지사로 일할 학생들이니까 나가서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식,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가치를 가르치지만 사실 그 가치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머리로 생각해서 그것을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고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그러한 훌륭하신 분도 평생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평생의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뜨인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재인식. 그래서 꼭 캠프일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한테 다가오는 가장 큰 의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88시간 온전히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하면서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런 게 이제 연구 결과였어요. 그래서 사실 연구 결과는 너무 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아는 얘기 뻔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거를 위해서 왔어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는 것과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논의와 재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인지학에 대한 중요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우리에게는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인지학이 그런 그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인지학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김은영 선생님 말고 별로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이제 김은영 선생님이 너무 많이 애를 쓰시는 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인지학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모였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 기관의 직원들. 근데 그 직원들이 컨소시엄 기관이 주거시설도 있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왔지만 꼭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그냥 건물 관리하시는 분도 오셨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면서 그런 시설에서 일을 하실 분, 이런 분도 오셨었고요. 또 개별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하면 서비스하는 사람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주거시설에 계셨던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한테 와서 자꾸 말 걸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화가 나서 못 견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 친구들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일반적인 사고로 해서 그 친구한테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 뭐 그 친구가 상처를 받던가 내가 상처를 받던가 뭐 다치든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런 교육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이 어디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닌 함께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해야지, 그렇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 분야별 교육이 아닌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그런 직군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언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술활동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예술활동 되게 어색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그때 와서 막 봤을 때는 진짜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싫어해서 그거 할 때 잠깐 나가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 활동이 너무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식 전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예술 활동이 뭔가 리프레시되고 뭔가 그 역량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 코워커 양성 과정 제가 사례 연구를 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한 30시간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교육 시간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학에 대한 교육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술 활동도 보다 더 이렇게 더 플러스 그때 못 해본 것도 이렇게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조금 또 집에서 하기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있고 약간 늘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참여하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으면 좋겠다. 캠프일 코어커 그런 양성 과정이 캠프일 교육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제가 요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맥락이 조금 나눠지는 거니까 잠깐 선생님 뭐 하시나요? 제가 5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들어보면 50분 정도 하면 이렇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5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진짜 우리가 그 발달 장애인들의 독립, 자립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론 교재 중에 그 인권 중심의 장애인 복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론 책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책을 장애인 복지론 책 중에서는 좀 잘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왜 인권인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인권 다 누구에게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권은 우리가 뭐 천부인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에서 나오는 거는 인권은 그 사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의 자기 결정도 그렇죠? 그 사회가 얼마나 그 발달 장애인의 그 독립을, 자립을, 자기 결정을 인정하느냐.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독립, 자립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발달 장애인의 독립과 비장애인 또 비발달 장애인의 독립, 자립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는가? 어떤 면에서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앞서서 제가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제가 자라온 환경 자체가 저도 모르게 굉장히 의존적인 인간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쵸? 그리고 또 언니들이 다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 그쵸?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 자립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도 제가 뭐 완전히 자립을 했는지 아닌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앞서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발달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그것을 좀 연구 주제로 가져갔기 때문에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참고한 문헌들을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그 문헌 중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립과 그런 그 독립에 대해서 독립 주거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립 생활은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과 직업유지 등을 통해서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직업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그 복지관에서 근무했을 때가 이제 2000년도 이전이거든요. 2003년까지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제가 직업재활 업무 담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발달 장애인의 직업 뭐 지원 고용하고 뭐 보호 고용하고 이러면서 고용에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모든 발달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와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니 꼭 이렇게 직업재활을 내가 하고 있지만 직업재활을 다 해야 되냐? 장애인 아닌 경우에도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하지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지만 일이 하기 싫은 사람은 굳이 직업을 가질 이유가 있냐? 직업을 갖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학교를 안 다니면 할 게 없어서 그쵸? 집에 진짜 학교 안 다니고 내가 집에 하루 종일 온종일 있다 그러면 되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일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직업을 갖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 또 직업 가져야 되죠. 우리가 이제 생계형 저희도 막 난 생계형 교수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그 생계를 위한 것들을 좀 이렇게 옆에다 두면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있다라고 할 때 직업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자립생활의 정의가 살짝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자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립생활 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장애인의 자립을 개인의 삶에 대해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삶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자립생활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던 부분, 고용이나 소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독립주거라고 할 때는 고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국가나 사회에서 충분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제 그런 독립주거다라고 이렇게 의미상 이렇게 좀 나누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이 독립주거랑 자립이 동일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살짝 들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논문에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독립주거라든지 자립생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립생활이라고 하면 지금 독립주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준비가 나는 되어 있나. 그렇죠? 아마 이제 주변에 이건 이제 뭐 장애가 있는 자녀건 장애가 없는 자녀건 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이렇게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못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얼마나 준비시키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발달장애인, 비발달장애인, 뭐 또 비장애인의 독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립은 타고나기보다는 뭐 성향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경험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뭐 이것저것 이렇게 검색하면서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오은영 박사 이렇게 쓴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다 컸으니 나는 내가 알아서 생활을 하겠다.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선언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한편으로 어이없어 하기도 하고 허탈해 하기도 하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은영 박사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가 굉장히 이렇게 실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은영 박사는 아마 기질적으로 그런 독립적인 기질이 타고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나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독립적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발달 장애인의 독립을 위해서 지원하고 인정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립을 위해서는 그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너 혼자 나가서 살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원해야지 뭐 그게 독립주거가 됐건 자립생활이 됐건 되는데 그럴 때 그 결정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본인이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렇죠? 위험 감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건 비장애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자유롭게 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록 의존적이긴 하였지만. 그래서 저는 저 아이가 이제 제가 셋인데 그냥 아이를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막내 아이가 저학년일 때 제가 이제 송파 쪽에 사는데 잠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럼 저희 아이는 잠실에 혼자 갔다 온다 그래요. 아니면 그냥 혼자 뭘 사러 갔다 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무심히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좀 저랑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그렇게 혼자 하는 거를 되게 못하게 해요. 걔가 어린데 왜 내보냈냐, 나가서 다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저한테 이제 걔가 나가고 나서부터 이제 저한테 막 폭풍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잘하고 오겠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희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생각 시간보다 늦어지면 이제 제가 막 너무 걱정을 하는 거죠. 남편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데 얘가 진짜 다쳐서 들어오면 어떡하지?
어디에 누가 얘 잡아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을 막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걔가 들어올 시간까지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그러면서 여지까지 한 번도 무슨 일은 일어난지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혼자서 하고 저는 그냥 제가 기질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를 갖다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저희 애는 이제 되게 독립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부모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 못하죠, 불안해서. 또 특히 내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 이제 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더 보호적인 환경에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환경 반경을 좁히는 거죠. 왜냐하면 내보낸다라는 거, 독립을 시킨다라는 거는 뭔가 위험이 크고 작고 하는 위험이 있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그 공중부양의 인문학 요 책이거든요. 요 책에서 좀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 선생님도 그 공중부양의 심리학 인문학을 쓴 그 심승현 선생님도 역시 아이를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면 그 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인 이 심승현 선생님이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뇌전증이 있는 아이를 데리고 현장학습에 간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꺼려 하시는데 그런데 내 눈앞에서 아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쵸? 간질로 쓰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 이후에도 또 시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부모는 선생님에게 원망을 할 것이냐.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경험 이후에 이제 제가 붙인 건데 간질이 있는데 현장 학습을 보내도 되는지 또 다른 학부모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지 아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원천봉쇄하느냐 어떤 위험 때문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경험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그렇죠? 부모님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잘 현장학습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애가 수학여행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걱정하는 아이도 경험해 봐야지. 그래야 적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우겨서 캠프에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밤에 집에 가겠다고 숙소를 눈 깜짝할 사이에 뛰쳐나와서 도로를 따라 수키로를 달려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아마 이 선생님 다 경험인 것 같아요. 아찔했던 경험들을 썼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그래도 학생이 아니래도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넣어봤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여기 도토리 하우스도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계속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 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너무 도전적 행동, 타행동이 있어서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집착, 그러니까 뭐 결핍에서 오는 집착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또 어디까지는 막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릴 때부터 해결하면 조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걸 너무 이렇게 막으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결정과 위험 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래서 다음은 제가 예전에 텔레비에 나온 건데 이게 주제는 아니었어요. 혹시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에 방영된 거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굿닥터라는 드라마였고요. 여기에 그 주원하고 문채원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주원이 그 고기능 자폐로 나와서 소아외과 의사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지방에 있었는데 얘가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얘 교수님이 이제 이 친구를 서울로 데려온 거죠. 그런데 수술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제 다른 부분이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숙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 누구는 옹호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막 이러는데 문채원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요. 그 옆에 사진은 그쵸, 굉장히 호의적인 사진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주상욱 배우인데 주상욱 배우는 선배 의사로 나와요. 근데 이제 주상욱 배우가 이 주원을 굉장히 좀 괴롭힌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도움을 절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의사로서 주변에서 도움을 안 주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저 앞에 있는 건 다시 문채원인 것 같아요. 뒷모습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컨대 저 장면이 이제 왜 선배는 안 도와주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제가 밑에 쓴 것처럼 이 주상욱이 이 주원을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학교를 혼자 등교해야 된다고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계속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평생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 등교 훈련을 이제 혼자 하는 훈련을 했었는데 그 훈련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해야 되는, 그러니까 독립훈련을 시키는 뭐 자기결정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우리 부모가 우리가 그렇게 독립을 훈련시키지 않고 얘를 보호했더라면 아직까지 우리가 가족으로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원도 내가 도움을 줘도 이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애초에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의 의사가 되는 거를 이제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안 주고 약간 어려움에 처한 것들을 이제 도와주지 않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주원이 나중에 이제 뭐 주상욱도 도와주고 나중에 이제 좋은 의사로 이제 마무리된 아마 해피엔딩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전공이 전공인지라 저 드라마의 다른 내용보다도 주상욱의 저런 그 결정, 그죠? 물론 형의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부모의 결정이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물론 자기 결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뭐 그냥 다치는 정도도 아니고 죽는다라는 걸 우리가 결과를 알게 되면 사실 자기 결정 혼자서 독립시키는 거 자립훈련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결론을 알게 된다. 근데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독립적으로 내가 서비스하는 아이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어떤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기회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처럼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저희 남편처럼 그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그렇죠? 시설에 있는 선생님일 경우에는 이 책임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기관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또 지금과 같이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래서 내가 맞더라도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이들한테 맞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주간보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생활에 있는 선생님 맞는데 제가 주간보호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도전적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다고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동의서를 보여드리면 선뜻 사인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럴 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꺼리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결정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워크샵 할 때 그 지난번에 코어커 양성 과정 할 때도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막 하셨었어요. 이분이 당뇨인데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드시려 그런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막아야 되냐? 자기 결정이니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냐? 그런 류의 이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뭐 그냥 진심을 다해서 그럴 때 이제 진짜 이렇게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분이 이해하고 그렇지 않게 한다,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자기결정 그 연구하면서 인터뷰한 분인데 실무자면서 부모님이셨어요. 자기 딸이 굉장히 좀 심한 중증의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딸의 그 자립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딸이 그전에는 뭐 하나 음식을 혼수 먹을 수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것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밥 먹고 싶어도 엄마가 밥 차려서 밥 먹어라 그러면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행복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자레인지 돌려주는 거를 뭐 냉동만두 전자레인지 돌려주는 거 이런 거 가르치면서 맨 처음에는 그 뭐죠? 호일을 그냥 넣어서 불꽃이 막 튀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혼자서 자기가 간단한 그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그 행복감이 높아졌대요. 근데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아이가 그 약을 뭐 간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아침마다 이제 먹는데요. 근데 그 관리도 이제 딸한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날은 더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덜 먹기도 하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그 약 때문에 생기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키워주는 게 자기는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굉장히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까 얘기했죠. 그냥 밥을 하는 것 정도는 아니라 있는 거를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것 정도 이런 것 정도 뭐 신발을 실내화를 빨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를 하지만 만약에 자기 아이가 더 기능이 좋았다라고 하면 더 이렇게 독립적인 생활이 훨씬 더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 그 위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보다는 자기 결정의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그 의미를 두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 경험을 통해서 뭔가 위험에 빠졌던 순간이 계셨던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결정보다는 위험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을 수 있고 또 아닌 분들은 자기 결정에 더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쓴 것처럼 자기 결정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책에 나온 얘기를 제가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기, 뭐 편안하게 하기, 안전하게 돌보기, 감시하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그 장애인들의 어떤 자기결정, 자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성과 성장의 능력, 그다음에 과잉 보호.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별적인 능력은 굉장히 달라요. 얘가 자, 그 슈타이너가 얘기한 것처럼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을 심었을 때 몇 개의 사과가 열릴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 어렸을 때 키울 때 이제 학원 보내잖아요. 막 공부시키잖아요. 지금 이제 뭐 다 대학생이고 그런데 공부시킬 때 이제 누가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적응을 하면 계속 시키는 거고 적응을 못하면 그만두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학원을 보내보니까 한 달 정도 보내면 아이가 학원에 적응을 하는지 적응 못하는지가 조금 판단이 되더라고요. 물론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길고 오랜 시간쯤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 아이가 얼만큼의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그러니까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행동 범위를 그래서 제한하는 거. 집안에서만. 그렇죠? 아니면 학교만. 그리고 위험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일을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힘든 일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에 빠지는 일. 물론 그런 일 하기 싫은데 해결해야 될 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를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걸 해결하고 나면 나의 역량이 그만큼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생각은 이렇게 그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위험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 내가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데 내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의 경험은 나의 능력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험한 거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위험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나 내가 서비스하는 저 이용자들, 거주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인문학 인권 관점의 장애인 복지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결정과 위험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요거 선생님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하루하루에는 우리가 위험을 겪어야만 하는 모든 상황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현실 세계의 방식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 위험을 경험할 기회를 박탈하여 오히려 그들을 무능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성큼성큼 자라왔던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장애인의 삶 속에 그리고 비장애 아동의 삶 속에도 위험과 위기가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실패할 권리도 있을 것이다. 다만 자기결정을 행사한다는 것이 전적으로 아무런 지원 없이 혼자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런 지원 없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비장애인의 자기결정과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자립해 자기결정에 독립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없으면 뭐 장애가 없는 사람도 사안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가 막 이러잖아요. 너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이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취약하다라는 거죠. 혼자 내버려 두면 사막 가서 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결정과 독립주거의 경험.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연구한 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하고요. 그 다음에 충현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주거와 독립주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고 이제 사업을 오래 했는데 거기에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내 독립주거 지원 서비스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연구라는 연구, 이거 두 개 다 질적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제가 딱 두 개를 비교했는데 결과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이거 이제 당사자한테 제가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해서 연구를 한 거고요. 이제 요거는
그렇게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를 지원하면서 그 지원하는 선생님들, 종사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인데 결과가 동일하게도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자기 결정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결정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한 13명인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그 발달장애인 권익연대라는 그 발달장애인들, 그러니까 각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리더격인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연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자기 결정 경험을 하기 이전에 어땠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테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그 연구가 아니더라도 저희 학교에도 이제 그런 발달장애 친구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얘기를 해보거든요. 뭐 발달장애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친구가 이제 입학해서 얘기를 해보면 한결같이 동일한 얘기는 뭐냐면 학창 시절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또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경험을 할 기회들이 박탈돼서 나는 의존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경험과 기회의 단절로 인해서 타인에게 의존하는데 그게 부모가 됐던 복지관 선생님이 됐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자기 결정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좋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지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충분한 대화와 관찰을 통해서 나한테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제공.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뭐 내가 결핍이라든지 나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언어적으로 잘 얘기를 못하지만 나를 관찰하고 또 나를 깊이 대화를 해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원을 받아서 내가 이 자기결정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내가 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반성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서비스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거는 뭐였냐면 한 친구가 넌 나중에 뭐 할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전 서울대학교 갈 거예요. 이렇게 맨날 얘기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친구가 발달장애인인데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무시를 했었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그 얘기하면 무시하고 그랬는데 요 좋은 지원이라는 거는 충분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한테 계속 깊이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 왜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가고자 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 주변에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형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형제가 서울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부모한테 물론 장애가 있을까 관심은 있었겠죠. 관심을 갖고 나도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가면 되겠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서울대를 갈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근데 그때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어떤 삶보다는 제가 비록 꼭 직업을 가져야 돼.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아? 여가를 좀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렇게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뭔지 이 친구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이었고 단순히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난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니 계속 대화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대화를 해보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관찰을 하는 거.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싫어하는지. 관찰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사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얘가 뭘 하고 있을 때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저도 사진 찍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물론 사진 찍는 것 때문에 활동에 방해가 되면 안 되지만 사진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표현이 어려운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대화하는 거,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요 제목을 정하기는 지원하지 않는 지원이라고 썼어요. 뭐냐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발을 못 신는다 그래서 계속 신겨주면 그 친구는 평생 신발을 못 신는 거죠. 혼자서. 그렇죠? 옷 입는 거 계속 도와주면 그렇죠? 물론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신체 구조적으로 옷 입는 거라든지 신발 신는 거라든지 이게 안 돼서 못 입고 도와줘야 되는 거는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가 장애는 아니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50대인데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저희 큰 아이가 25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 이렇게 고무줄 바지, 신발은 찍찍이 신발 이런 것들을 거의 6학년 때까지 신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의 끈 신발을 신었던 것 같고 바지도 이렇게 바클 있거나 단추 있는 거 이렇게 끼워서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저는 고무줄 바지를 입었어요. 요새는 고무줄 바지가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처음 중학교 가서 신발끈을 매는데 못 매는 거예요. 리본 이렇게 묶어서 리본 매는 걸 못 매요. 중학생인데. 그랬고 야는 이것도 못하니?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희 아이가 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연습하고 이제 그게 수행이 됐죠. 수행이 됐는데 이제 그 경험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신발을 안 사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계속 도와줬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그걸 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얘가 할 수 있게끔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이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리고 또 관찰을 해서 또 일상생활을 활동을 해서 이 친구의 욕구가 뭔지 확인하는 거와 함께 그렇죠? 내가 해줄 수 있지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느 복지관에서 그 발달장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결정 교육을 4회차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두 어머니가 기억이 나거든요. 둘 다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그 자녀를 둔 어머니였는데 한 분은 좀 연세가 있었고 그분은 이제 다운 증후군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아들이 이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한다라는 거죠. 설거지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설거지를 그렇게 잘해 놓는데요. 그리고 싱크대도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그 설거지 하는 거는 아들의 몫이다. 아들의 그 활동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에게 가정에서의 역할을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야. 근데 우리 식구 안에서 뭔가 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단순한 역할이라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제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을 좀 받는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온나라고 안 온나라고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앞에 현관에 신발이 정리되어 있느냐 정리 안 되어 있느냐로 저희 아이들이 그걸 확인을 해요. 근데 저번에는 코로나 시대니까 카페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누군가 서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집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집 정리를 막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 하다 보니까 신발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오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주머니 안 오시는데 못 오시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오늘 아주머니 오셨다 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정리라도 어쨌든 역할을 주는 거죠. 밥 먹을 때 숟가락 놓는 거라도.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쨌든 어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됐을 때 설거지를 시켰겠죠. 처음부터 반짝반짝하게는 분명히 안 했겠죠. 보통 설거지하고 나면 엄마가 또 다시 하고 그러잖아요.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어머니 다시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키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굉장히 이제 잘하게 된 거죠. 한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 살림 너무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저분하게 해놓고 엄마가 다시 하면 뭐예요? 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는 진짜 못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했지.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지원하지 않는 지원은 그 지원하는 사람이 조금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하지 않는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왜 어린아이 키우면 막 이렇게 손에 묻히고 막 애기 먹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숟가락으로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깔끔해서 계속 먹여주다 보면 아이가 혼자서 먹는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자기결정 지원과 아까 그 독립주거의 경험에서의 그 동일한 결과라는 거는 그거예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결정 경험을 하고 났더니 나의 가치가 발견됐는데 그 가치가 자존감이 생기고 또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이제 아까 장애인의 특성이 어색하고 낯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결정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안정을 찾으니까 어색하고 낯설고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또 관계와 활동이 확장됐다. 그래서 그 발달장애 서비스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은 다 갖고 있는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가족, 교회.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자기결정 활동을 통해서 물론 그 발달장애인 그 지원연대라는 그런 활동을 도 하지만 이제 그런 그 관계의 폭들이 이제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 변화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변화한 거죠. 그래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인정받고 그러면서 어떤 자립, 혼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독립주거의 경험에 있어서도 이제 여기서는 그 부정적인 인식, 긍정적인 인식, 당사자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의 변화로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고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감정을 갖게 됐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종사자의 인식 변화기 때문에 종사자가 이렇게 주거 지원을 해봤더니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고 부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화도 이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의 변화가 이제 그러니까 한 주제지 전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 연구는 이제 그 당사자 연구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얘기를 잠깐 여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김은영 선생님하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내가 내 연구랑 그 연구랑 비교해 보니까 연구 결과가 똑같아요. 당사자가 변화하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김은영 선생님이 그럼 당사자의 변화야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교육에 가면 장애인 당사자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랬더니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선생님 받아들이시는데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어쨌든 당사자가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가 변해야지 생활이 변한다는 결과들이 많은데 이제 장애인이 변화하는 거는 분명 맞는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기회들이 제공되는 것을 이제 저는 좋은 지원이라고 봤고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관찰하는 거,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제가 눈여겨본 거, 독립주거의 경험에서 눈여겨본 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막막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막막함이라는 것은 이게 처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또 장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도 생기는 막막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주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숙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종사자의 역할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의 역할이 혼돈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기 결정이 지역 사회에서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뭐 주거, 독립 주거 이게 막 먼저가 아니라 어쨌든 자기 결정 경험을 작은 것부터 경험하게 해서 그것들의 경험치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립하는 것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립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 함께 얘기하지만 꼭 그렇게 거기에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부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모의 지원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례 2개를 이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좋은 지원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요 공중부양의 인문학에 나온 얘기인데요. 제가 담임을 맡았던 2년 동안의 관찰과 판단으로는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졸업해서는 작품 전시회를 열곤 했습니다. 자신의 미술 창작품으로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요? 사실이라면 정말 획기적인 발달장애인 교육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겨우 선을 그릴 정도의 인지 능력에 신변 처리도 안 되었던 발달장애인이 채 1년도 안 되어서 화가로 변신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쵸, 화려한 화가로 변신한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이 아이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은 이렇게 미술에 온 보호자가 온 신경을 쓰는 것 대신 이 친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실천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사례는 그 개인 예산제의 시범 사업을 한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을 위해서는 그 장애인 개인이 뭘 하고 싶은지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개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뭐 상담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제 좀 약간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5세 남성 A씨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폐 성향이 매우 강해 낯선 사람, 새로운 환경,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하다. 간단한 단어와 2단어 정도가 연결되는 문장으로 일상생활의 간단한 표현과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과는 거의 언어로 표현하지를 않는다. 부모님과 여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2 여동생과는 거의 교류가 없다. A씨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데 만약 음식물 쓰레기가 없으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나 수납장에 있는 가공식품들을 모두 부셔서 버리고 음식물 통이 채워지면 내다 버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그렇죠? 쉬운 사례는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개인 그 예산제 그 시범 사업의 사례로 선정이 돼서 관찰을 하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찾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본다라는 게 이 사례를 보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일상생활을 찍은 사진을 쭉 봤더니 이 친구가 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꽃을 볼 때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꽃꽂이 강습을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꽃꽂이 강습에서는 굉장히 착석 시간도 길어지고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재밌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해결이 되면 그죠? 그 다음 것도 이제 연결돼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사람과도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교회에 나가서도 딴 사람들이 이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예산 지원 이제 시범 사업의 이제 성과로 이제 케이스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쵸, 집에 있는 멀쩡한 음식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아마 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꽃꽂이로 관심을 돌리다 보니까 화초를 키우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는 이
자녀하고 이렇게 꽃집을 여는 그런 계획까지도 이제 세우시고 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보고서에는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를 준비하면서 바퀴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바퀴에. 요거 이제 캠프일, 영국의 캠프일 사례인데,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이거 우리가 킥보드 그거를 타고 이제 뭐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을 하는 동안 보니까 킥보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킥보드가 없어지면 굉장히 그런 가행동을 막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 코워커가 같이 있던 코워커가 이 친구한테 이제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는지 크리스마스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내가 이제 곧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나 이제 떠난다. 그러면서 이제 잘 지냈고 이런 편지를, 그러니까 카드를 써서 이 친구가 수영장에서 나오면서 그 카드를 줬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 크리스마스에 좋은 추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때 같으면 킥보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생겼을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까지 아무 일 없이 왔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바퀴에 집착했기 때문에 옆집에 휠체어 타는 할아버지의 산책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그 친구한테 맡겨서 그 친구가 매일같이 1시간 동안 그 휠체어 밀어드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바퀴에 집착을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는 또 하지만, 또 그것과 관련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면 본인에게도 이웃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진짜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찾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김은영 선생님께서 그 신체뿐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인지학에서는 그 영혼까지도 돌봄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 신체와 영혼까지도 돌봄을 수행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신체와 영혼의 돌봄을 수행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그 친구를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분명히 가족의 역할이 있고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캠프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우스 페어런츠라 그래서 진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주거 시설 안에서 그 사적으로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캠프일 이렇게 이제 김은영 쌤이 그 하우스 페어런츠 얘기하고 이제 코워커 얘기, 빌리저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동의는 되는데,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 할 때 가족이 진짜 그 서로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제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영혼까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그런 가족의 사회복지 시설의 경험은 약간 부정적인 경험이 강해서, 그 진짜 영국에서 얘기하는 그 하우스 페어런츠의 역할이 우리나라에 잘 이식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 가족이라는 것, 특히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뭐 지금 요즘 그 아동 학대 사례를 보면 어제 본 건가요? 아이가 운다고 아이를 이렇게 숨통을 이렇게 막아서 아이를 이제 죽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무죄냐 유죄냐 이제 법원에서 이제 막 판결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부모라고 할 때, 엄마라고 할 때 다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엄마는 포기하지 못하는 게 엄마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아무리 심하더라도 이제 단순히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또 이제 종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하다 보면 저도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막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막 서비스를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너무 얄미워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쯤 배제시켰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이론적으로 성공 사례는 내가 서비스하고 얘는 너무 어려운 사례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얄미운. 그래서 서비스하기 싫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가 적군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친구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이 친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그랬을 때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거, 내가 또 만족스러움, 우리가 이제 뭐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저 그런 거 진짜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도 이제 학부 때부터 사회복지를 해서 뭐 그 당시에 특히 이제 80년대 학교 다녔을 때는 뭐 특히 특별한 취급받고 이런 거 너무 싫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니 이제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의 마음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맨날이요, 나는 월급 안 주면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해요.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단순히 내가 월급만큼 일한다는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은영 선생님의 경지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 어쨌든 종사자라고 했을 때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시간은행에서, 그죠? 내가 일정 부분은 나의 일에 대한 가치들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또 일부 시간들은 그들과 나의 시간을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서로 돌봄과 함께 돌봄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얘기한 것처럼 평생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되뇌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진짜 상황에 따라서 너무 시시각각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진짜 모르고, 저도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았다가 내일은 또 그렇게 안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늘 이렇게 좀 잡는 거, 아마 그래서 이런 교육도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인간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 문헌을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을 참고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여기 캠프일에 대해서 제가 어젯밤에 찾은 건데 논문이에요. 공주대학교 논문인데 아마 요 선생님은 여기 캠프일에서 좀 근무하셨던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참고문헌을 올렸고요. 아마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어쨌든 뭐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지금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하여튼 저의 계속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있고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뭐 제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에서 같이 항상 논의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기준 정도 되는 얘기를 제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면 저도 역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험이라는 부분, 위험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너의 가치가 옳아, 나의 가치가 옳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지가 어려운 거는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부분과 일상적인 부분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구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만 학문적으로는 되게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막 질문을 못하게 했죠. 막았는데 네, 질문하세요. 소감을 들을까? 소감 되게 겁나는데. 예, 어떠셨어요? 저희 최재용 팀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시네요. 아니면 뭐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주최 측에 이런 강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까요? 예. 오기환 선생님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 제가 보는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똑같은가요? 순서가? 예, 제 옆에 오기환 선생님 계시거든요. 네. 네. 글쎄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뭐 여러 가지 화두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자기 결정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까지 허용을 해줘야 될지 또 위험 감수 이런 부분 그걸 이제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그게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시설에서 생활할 때와 또 집에 와서 생활할 때 아마 그 아이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는 모든 거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설에서는. 네. 근데 집에 오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안타까우니까 이제 자꾸 뭐 아주 간단한 거부터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신겨준다든지 옷을 입히고 벗기고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마음속으로는 아는데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뭐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이제 결심을 하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또 막상 이제 아이를 만나게 되면 또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뭐 그런 고민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아이가 자꾸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제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아직 어리니까 해주고 지가 크면 하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컸거든요.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은희 선생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멈춘 거 아니죠? 예. 이은희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빨리 한마디 하셔야지 끝날 것 같아요. 최 팀장님이 안 끝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보다 이렇게 너무 편하게 들었어요. 아마 이제 제가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교수님께서 지금 정말 잘 표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익숙하니까 네. 제가 너무너무 익숙하니까 오늘 강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용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수정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항상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스스로 뭔가 해야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신변 처리 같은 경우에는 잘 하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한 언어 장애를 이제 겪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진짜 힘들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자기 결정권을 말씀하실 때 이 언어가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교수님이 뭐 충분한 대화나 사진 관찰과 뭐 사진 찍기 이러한 그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좀 공감도 가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딸 대화는 좀 잘 안 되지만 될 때까지 또 충분하게 시도도 하고 또 관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연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또 교육을 새롭게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